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날씨는 어수선한데 이 날씨는 화창한데 정치권은 어수선하다. 말까지 바꿔 나오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죠. 먼저 광고부터 주실까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나 혼자만의 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얼마든지 수긍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친박계 삼선 중진으로 새누리당 컷오프 1호가 된 김태환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자신을 컷오프해도 최소한 미리 얘기를 해줬다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서 모양새를 갖췄을 것이라는 아쉬움에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컷오프를 해도 예의를 갖췄어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란 생각입니다. 무조건 현재의 상황과 또 거기에 나오는 결과만을 생각해서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쫓아내는 일,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낭만적 모험주의를 떨쳐내야 한다. 국민의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동의하는 정당 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정의당의 입장에선 이번 총선이 여러 가지로 불만일 겁니다. 독일식 정당 명식 비례대표제의 주장도 먹히지 않았으니까 소수 정당으로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권 연대일 텐데 이마저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여의치 못하니까 정말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는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는 과정이지 상대를 뽑지 말아달라고 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공격을 해도 죽지 않는 진박 좀비가 대거 탄생한 것과 다름없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막말 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윤상현 의원 발언 파문이 정치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수습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경위가 어떻게 됐던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위인 당대표에게 이런 식 언급을 했다는 것, 우리나라 정서상 용인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이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입니다. 예. 참, 이게 뭐 인류 대 컴퓨터의 대결이다 막 그랬는데 말이에요. 예, 예. 이세돌 구단이 Artificial Intelligence, 영화 이름도 있었는데,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불개패를 당했어요. 그냥 패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포기한 거죠. 예. 참, 이게 바둑에 국한돼서 말씀드리자면은, 3시간 반 치열한 접전 끝에 이세돌 구단이 돌을 던진 건데, 예. 인간이 항복했다라고 표현하기 너무 비참한가요? 하여튼, 알파고가 실수를 해도 흔들림이 없었고요. 예. 심지어는 중반에 악수를 두었는데, 그거조차 이세돌 구단의 심리를 흔들려고 하는 설계의 일부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 오후 1시에 같은 장소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워낙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긴장한데 실수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알파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돌을 던졌다. 여러 가지 해석할 점은 많습니다. 일단은 바둑을 넘어서 인공지능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찾아본다면요. 인간의 최대 능력인 심리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냉철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유용하다는 점이 증명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금융권에서 인공지능의 이런 가능성을 내다보고 자산 관리에 활용하고 있죠.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트가 자문 전문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2020년까지 4,500억 달러, 그러니까 5년 내 20배 넘게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어떻게 실효성이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투자해서 손해보면 누구한테 가서 따져요? 로봇을 부시나요, 그러면? 예? 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서 4월 말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2주 정도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가 예. 성년 후견인 게시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정신건강에 이상 없다라고 주장하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을 이야기했고요. 예. 또 신청자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삼성서울병원을 희망했었는데 결국 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희망한 서울대병원을 갔고요. 일단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청자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면회, 생활, 의료진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여동생 신정숙 씨가 후견인으로 신동주, 신동빈, 신영자, 신유미, 시게미치 하치코 여사를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성년 후견인 지정 자체에 이제 신동주 부회장은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원래 신동주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이 나를 후계자로 점찍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정신건강에 여기서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완전히 다 물거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어쨌든 5월께 총괄 회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6월께 법원이 성년 후견인이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면은 7월 이후에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은 비로소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막을 내리든지 해야지. 이거 진짜 얼마나 끄는 거예요, 이거. 예? 예. 자,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원을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40대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예. 지난해 전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학생 수 감소의 영향으로 줄었지만 대체로 중고생 자녀를 둔 40대 가구는 교육비가 늘었고요. 월 평균 지출 증가분의 절반을 교육비에 썼다는 겁니다. 예. 이게 통계청 동향 조사인데요. 전국 2인 가구 이상의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이 한 28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2014년보다 줄은 것이고요. 20대, 30대 가구, 50대 이상 가구도 지난해 월 평균 교육비가 2014년보다는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육비는 입학금, 기성예비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정규교육비와 그리고 학원비죠. 예, 이걸로 나누어지는데 학생이 줄어드니까 정규교육비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데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40대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이 397만 원, 2013년보다 6만 6천 원 정도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가계 지출액 증가분의 절반에 육박한 돈을 교육비로 썼다. 예. 아유, 이게 앞으로 저도 이렇게 닥칠 일인데 걱정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고등학교 가야 좋은 대학교 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는다. 이게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요즘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좋은 직장 얻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리고 걱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수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럴수록 내신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고 열풍이 사그러들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도 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예. 자, 가습기 살균 사망 사건 피해자들이 살균제에 들어간 원료를 만든 SK케미칼 전형직 임원들을 추가 고발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료 제조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살균제 피해자 그리고 환경보건침해센터가 최창원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1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1994년에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SK케미칼이 개발했는데 이때 조금 더 흡입 독성 실험이나 위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SK케미칼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어쨌든 지금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살균제 제조시장에서 공급하고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살균제 참사 모른 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발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무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화가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2연승 하는데 이 마운드에 올라온 젊은 피, 새로운 얼굴들이 좋은 피칭을 선보인 것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범 경기에서 넥센을 3대1로 누르고 2연승인데요. 시범 경기니까 승패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눈에 띄는 점이 이 젊은 투수들이 잘 던졌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프로에 데뷔하는 신인 선수 김재영 선수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요. 또 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김경태 선수가 2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는데 지난해 한화가 이 마리화나 돌풍이 있었잖아요. 이 마리화나 돌풍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물론 이제 이 투수 혹사 논란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불펜 투수들이 무너지면서 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 새로운 젊은 투수들이 제 몫을 해주게 되면은 전력에 큰 보탬이 되면서 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은 NC를 10대1로 이겼습니다. 예? 예, 크게 이겼죠. 삼성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인 경기였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의외입니다. NC의 선발 이 에릭 해커 선수가 잘 던지는 선수인데 어제 2회에만 6점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좀 2와 3분의 2이닝 동안 6실점한 것이 좀 의외로 느껴졌고요. 이 광주 경기에서는 LG가 기아에 3대0 완봉 승거졌는데 이 LG 마운드 어제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이 선발 헨리 소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임창규, 최성원, 신승현 선수 등이 계속 이어 던졌는데 이 기아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는 박병호 선수가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네요. 예, 이 박병호 선수 완전 감 잡은 느낌이에요. 이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오늘 새벽 시범 경기에서 이 시범 경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 4번 타자, 이 4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했거든요. 이 한 경기에서 2개 이상의 안타를 치는 이 멀티히트를 기록했고요. 네. 시범 경기 타율이 3할 1푼 3리로 꽤 올라갔습니다. 이 반면에 이 볼티모어의 김현수 선수는 이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역시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5번 좌익수로 출전했는데요. 오늘도 안타가 없어서 현재까지 21타수 무안타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예. 농구 얘기해볼까요?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강전에서는 정규리그 우승팀인 KCC가 2연승을 거뒀는데 이렇게 되면은 챔피언 결정적 진출에 좀 더 다가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오전 3선승제로 겨루거든요. 2연승이니까 거의 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열린 4강 2차전에서 이 KCC가 이 KGC 인삼공사를 99대 88로 이겼습니다. 이 KCC에서 이 안드레미 선수가 39득점이었고요. 이 하승진 선수가 리바운드 16개 잡아냈는데 이 39득점도 마찬가지고요. 리바운드 16개에서 한 경기에서는 흔치 않게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KCC가 확실히 안드레 에밋, 하승진 선수의 활약이 이 플레이오프 들어서 더 두드러지고 있네요. 예. 자, 그리고 러시아의 테니스 미녀 스타죠. 이 샤라포바 선수 말이에요. 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본인은 당뇨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러시아 선수들의 약물이 이게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요. 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에 러시아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육상 대표팀에게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이 러시아 약물 스캔들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 국제 스포츠계를 아주 뒤흔들어놨는데 올해도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샤라포바 선수 도핑에 이어서 러시아의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선수거든요. 이 파벨 콜리즈니코프 선수도 똑같이 이 샤라포바 선수가 먹었던 이 멜도늄 양성 반응을 보였고요. 예. 뭐 이 선수뿐만이 아니라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따냈던 이 엘리스트라토프 선수, 또 배구 국가대표, 역도 국가대표 선수도 계속해서 이 멜도늄 복용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육상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불문하고 거의 대표급 선수들이 다 약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러시아 스포츠 전체가 지금 약물에 오염된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그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 스포츠가 곧 국력을 얘기한다 뭐 이래가지고 무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났는데 좀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겠죠. 예. 자, 여자 축구 대표팀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 올림픽 최종 예선전 마지막 경기 베트남하고 붙었는데 4대0으로 이겼죠. 예, 베트남은 4대0으로 이겼고요. 임선주 선수가 2골이나 뽑아냈는데 이 대표팀이 1승 2무 2패 6개 팀 중 4위로 대회를 마감했거든요. 리우 올림픽에는 1위 호주, 2위 중국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자 대표팀 경기 보면서 지금 대표팀 스태프하고 축구협회가 상대팀 전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좀 하고 싶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가장 강한 상대로 일본과 북한을 지목하고 이들과 비교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반면에 호주와 중국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호주와 중국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지목했던 팀이었었거든요. 이런 좀 전략적인 면에서 실패가 이어진 것이 올림픽 본선 진출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물 부족 국가였는데요.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물 재이용은 빗물이나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헹군물을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빨래 후 마지막 헹굼 때 나오는 물을 받아뒀다가 욕실 청소하거나 걸레를 빠는 것도 가정 내 손쉬운 물 재이용입니다.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한 번 썼던 물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재이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8시 31분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강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오늘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서는 조금 전에 고장차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시간 15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은 대략 5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도 역시 강 동쪽으로 가는 길 오르나들목 이전부터 안양교, 다시 서울대 입구역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포대로는 서초역에서 강남터미널 고가차도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으로도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한남 부근이 평소보다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달래내부터 한남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서초까지 역시 시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병 고치러 갔다가 더 큰 병을 얻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죠. 지난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에 100명 가까이 집단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가 심각해지면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 피해자분들은 여러 가지로 답답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C형 간염에 노출된 피해자 A씨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가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병원 찾으셨다가 C형 간염에 걸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뉴스 보고 하셨어요? 아, 내가 C형 간염에 걸렸구나 하는 부분을? 아, 네, 맞아요. 저는 병원에 일반적인 감기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통원 치료를 했고요. 이제 그 뉴스라든지 보건소에서 이제 해당 내용들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검사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검사 진행했고 그때 C형 간염인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집 근처라면 가족분들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와이프는 음성이었고요. 예. 제가 이제 부모님들 그때 이제 독감 예방 시즌이어서 독감 예방 주사를 좀 맞으시라고 예약을 해드렸었는데 아버지께서 독감 주사를 맞으러 이제 그 예방 접종을 맞으러 가셨다가 아버님도 함께 이 질병에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잠복하고 있습니까? 몸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C형 간염은 이미 발현이 돼서 급성 C형 간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증세들로 인해서 좀 이제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달까지 간 수치가 1,300 정도,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 보통 30 정도의 간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300배가 넘게 간 수치가 올라가서 좀 위험했었던 상황이고요. 간염들의 이제 뭐 합병증인 황달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을 함께 지금 현재 겪고 있고, 간경변이라고 해서 간이 굳어지는 증상이 이미 진행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C형 간염의 다양한 부작용들로 인해서 현재는 많이 고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참. 아니, 근데 그럼 치료를 굉장히 오래 받으셨겠네요. 치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명의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누구도 치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 저도 치료라고 한다면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치료, 황달을 자제하는 치료만 받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왜 치료를 받지 못하죠? 치료는 현재 한국에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한국에 C형 간염으로 발현된 간 질환은 치료약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없다? 네, 지금 뭐 국민들이 알게 되셨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그 다나위원회에서 발생한 C형 간염은 전체 C형 간염 환자들이 뭐 한국에 그렇게 많지도 않겠지만 그 환자들 중에서도 1%에 해당하는 그 희귀 질환인 1A형 C형 간염이라는 C형 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현재는 치료제가 없고 지금 1월 달에 미국 외국의 길리어드사라는 회사에서 들여온 약이 1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현재는 의료보험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약 4,600만 원을 주고서도 겨우 이제 희귀약물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한 그런 약품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그죠? 네, 현재로서는 뭐 겨우 구할 수 있지만 뭐 치료비 때문에 선뜻 어떤 분도 치료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3개월 치료비에 4,600만 원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정부가 이거를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지금 손 놓고 있습니까? 뭐 저희는 당연히 도움을 뭐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었기 때문에 이제 한 국회의원이 공청회라는 자리를 마련해 줬었는데, 그때 이제 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모든 관계자들이 모이게 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사건이 막 발생이 됐었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분들에 대한 형평성상, 다른 이제 뭐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상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뭐 이 사람들이 뭐 목숨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땡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치료비를 이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 자체는 모두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뭐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국가기관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약속까지는 받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대신 대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은 병원 측의 입장, 그러니까 병원 측의 과실 책임을 묻고 병원 측이 그걸 인정한다면 그 내용들을 적절히 합의를 보게 해서 치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병원 측에 배상할 수 있게끔 저희의 권리를 확정하게 해주는 기관인 거거든요. 그건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가 그때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0명이 걸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네. 그 다나의원이라는 병원이 그러면은 100명에 대한 이런 치료비를 전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상태가 됩니까?
뭐 단원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전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예. 만약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정말 이 병원을 통해서 C형간염이라는 희귀질환이 발생이 됐고 이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권리라고 아까 표현했지만 저희가 그 피해자가 맞다는 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병원에다가 그 내용들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저희의 그 내용들을 신청해서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게 만약에 병원이 능력이 안 된다면 대불제도라고 해서 각 병원들이 지금 현재 얼마의 금액씩을 차출해서 모아놓은 기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금에서라도 저희가 보상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2차적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결정이 언제 납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 수치가 높아지고 목숨이 위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급성 간염은 만성 간염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정말로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라도 빨리 해결을 해달라, 즉 진행을 해달라라는 내용들로 의료분쟁조정에 신청을 했는데요. 예.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희귀질환을 알게 됐다는 걸 100명이라는 피해자가 알게 됐는데 지금 의료분쟁조정위에 신청한 사람은 단 6명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나운서분께서도 들으시기도 좀 이상하죠. 100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6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 예. 예, 그 내용은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현실적으로 개인이 신청하기로는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고 어렵고요. 어떤 서류 하나를 제출하거나 띄게 돼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을 내주고 저희에게 도움을 준다면 좋겠지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뭐 그때 모두 방문했었던 2,000명의 감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진행해주기 어렵다. 혹은 저희가 지금 C형 간염에 감염되기까지의 첫 번째 감염됐던 숙취 환자를 찾기 전까지는 이걸 판결 내려주기 어렵다. 이런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너무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 단원위원 피해자분들한테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큰 틀에서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책에는 피해자에 대한 마련은 그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발생한 환자들은 죽거나 병세가 악화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혹시 아시는 분 중에서 C형 간염에 감염이 되신 분 중에서 위독하신 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위독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이건 급성 C형 간염에서 만성 C형 간염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간경화나 간암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고 철저하게 확률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요. 전체 환자들 중에서 60%가 만성이 되고 그 중에서 40%가 간암이 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환자들로서는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다는 부분들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제일 요청하고 싶은 부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어떤 불법적인 시설에서 문신을 받거나 문란한 개인 생활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하고 보건당국에서 관리하는 일방적인 병원에 다녀왔다가 이런 희귀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은 어떤 큰 보상을 요청하는 게 전혀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그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의 건강 상태로만 되돌려달라는 게 저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병원에서의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달라라는 게 저희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정부도 정말 발빠른 어떠한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빨리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C형 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 A씨였는데요. 자, 지금 995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분쟁 조정이 처리 더 속 터져요. 해당 병원 감독 못한 공무원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관리 감독 문제도 있고 일이 터진 이후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후에 수습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데 지금 정부의 수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 역시도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피해 감염 피해자 A씨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뉴스로 영화를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시네마인 뉴스 영화평론가 우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영화 많죠, 그죠? 네. 비수기에 워낙 영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많아요, 원래? 성수기에 그 특정 영화들이 보통 스크린을 많이 잡기 때문에요. 예. 큰 영화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수기에는 그때 못 가는 영화들이 대거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 지금 영화를 보기에 딱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아카데미 특수여서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던 작품들이 대거 걸려 있습니다. 룸을 비롯해서 스포트라이트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데니쉬 걸 같은 작품, 조이, 뭐 사울의 아들, 빅쇼트 등등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던 것은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남녀 주연 후보상 뭐 등등 이렇게 후보에 올랐던 작품들이 대거 올라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레버넌트도 아직도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가에는 아카데미와 관련된 작품들이 지금 거의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영화를 보기에 딱 적기고 볼만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3월 초가 굉장히 바쁘시죠. 그래서 극장가가 비수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자영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극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20대 그 초반에 젊은 층들이 그 주요 소비층 중에 하나인데 3,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월 달에 바쁘잖아요. 뭐 새로운 또 뭐 연간 계획도 세우고 사업 계획도 세우고 뭐 학교에서는 항상 한참 지금 새학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극장에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요새 극장 가면은 연세 지긋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극장 자주 가는데 네. 옛날에는 사실 제 나이 또래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멀티플렉스가 나온 게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50대 되신 분들이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에 멀티플렉스를 경험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런 한 20년 정도의 문화적 습관이라든가 학습 효과가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 50대 같은 경우는 늘 영화를 옆에 두고 산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20대 초반이 그 소비층이라고 주요 소비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구매층은 사실은 40, 50대가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영화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영화가 제일 좀 지금 극장가에서 그렇게 많은 스크린 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은근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 역시 그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그 보스턴 글러브지가 보스턴 내에 있던 보스턴 교구, 카톨릭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특정 보도를 한 얘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마치 예전에 알란 제이 파큘라 감독이 만들었던 대통령의 사람들, 그러니까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쳤던 워싱턴 포스트지의 얘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밥 우즈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가 각각 로버트 레드포드와 더스틴 호프만이 역할을 맡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영화의 2010년대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살짝 그 잊고 있거나 상실에 가고 있는 저널리즘의 본연의 역할, 저널리즘의 본색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요. 요즘 국내에서 저널리즘이 과연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뭐 총선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그 견주어 봤을 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곱씹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그 저널리즘에 종사하시는 언론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경각심 또는 어떠한 그런 고민, 사색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 글러브지에 있는 탐사 보도팀 이름이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있죠. 네. 집중 조명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탐사 보도팀이 어떤 노력과 어떤 기자적 사명감을 갖고 그 당시 사건을 파헤쳤는지를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사실은 드라이하고요. 뭐 드라마를 많이 넣고 그 이야기를 윤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드라마처럼 보입니다만 그 안에 그 담겨져 있는 얘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폭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상을 탄 사울의 아들 같은 작품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사울의 아들 같은 경우는 나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때의 얘기를 그린 거죠. 아우슈비츠는 아닙니다만 유태인 학살을 그린 얘기인데 주인공은 가스실에서 실려 나온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처리반입니다. 처리반 그러니까 그 처리반에 소속돼 있는 것도 행운이었던 거죠 당시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체 중 하나가 자기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을 어떤 식으로든 유태인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숨이 정말 그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와 공간에서 이 남자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묻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도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이고요. 요즘은 굉장히 좋은 영화가 많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아까 총선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정치 관련 영화도 있어요? 현재 정치 관련 영화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트라이트도 있고 빅쇼트 같은 작품은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얘기니까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또 특히 그 한 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줌의 사람들이 전체적인 부를 거머쥐고 있는 미국의 그런 사회경제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 경제민주화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에서 빅쇼트 같은 작품도 단순하게 그 몇몇 그런 부의 편제를 축적하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화가 사실은 총선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죠.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왜 언급하신 마리끌레르 영화제 오늘 개막한다고 그러죠? 네. 제가 그걸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네, 감기 안 걸린 것 같은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안 갈라졌는데? 네. 예. 약을 많이 먹어갖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예. 네. 오늘 개막하고요. 원래는 32편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만은, 국내 영화가 미처 완성되지 못해 31편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작은 헤일 시저라는 에단 코엔, 조엘 코엔 형제 감독이 만든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품이고요. 폐막작은 팀 러스 주연, 미셸 프랑코 감독이 만든 크로닉이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국내에 개봉되기 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포함해서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마이클 패스벤더의 헝거, IRA의 보비 샌즈의 단식 투쟁의 얘기를 그렸던 그런 작품도 있고요. 중국 영화 산이 울다라든가. 예컨대 여러분들 폴코 셰렌도르프 퀸터그라스 원작의 폴코 셰렌도르프 감독의 양철북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다 보신 것처럼 얘기하십니다만 안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 영화 감독판으로 굉장히 긴데 양철북 3시간 가까이 되죠. 그래서 11분 늘어난 감독판으로 새로 소개해드리고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영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것도 길죠. 네. 이것이 이제 원판. 원판은 4시간 26분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야에 이 영화도 준비했습니다. 31편의 영화는 이 2편을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린 2편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품들이고요. 다양한 영화도 심지어 북구 영화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어쨌든 매우 다양한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런 시네매니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되살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네필 분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영화 매니아 분들께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담 CGV에서 오늘부터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질까요? 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라왔던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영화 조이가 있거든요. 조이. 네, 이 영화도 개봉됐습니다. 오늘 개봉되는데요. 어저께부터 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개봉되는데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나오고요. 비지스의 To Love Somebody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지스 정말 오래된 그룹이죠. To Love Somebody 함께 들으면서 오동진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지스의 To Love Somebody 나오고 있죠.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신율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날씨는 좀 화창한 것 같지만 춥습니다. 지금 하지만 제일 추운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